네, 반갑습니다. 저희 유해 1기 재무회계 시작할 거고요. 오늘 첫날이니까 오리엔테이션 잠깐만 하고 갈 건데, 잠깐만. 최근 2차 재무회계 특징을 보면,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문제가 어려웠던 적이 없어요. 물론, 작년에 주당이익 문제는 워낙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논외로 하더라도, 그거 한 문제 정도를 빼고, 최근 5문제 저희 2차 시험 세무사 보면, 뭐 사채, 법인세, 뭐 현금은표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생소한 단원이 나왔을 뿐이지 문제 자체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유예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면 그 왠지 더 어려운 걸 하고 싶은 욕심이 자꾸 드는데 생각보다 기본적인 걸 모르세요. 그래서 저희 유예 1기 때 꼭 숙지하셔야 되는 게 단원별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야 돼. 다 제끼는 거 없이 다 기본적인 문제를 100% 맞추는 걸 연습해야지, 뭐 듣도 보도 못한 어려운 문제를 더 열심히 해서 유예다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런 건 어차피 시험에 안 나와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 기본적인 내용을 좀 이번 유예 일기 때는 많이 다룰 거고 100% 맞출 수 있도록 저희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퀴즈도 볼 건데, 퀴즈도 절대로 어려운 문제 안 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재무회계 특징을 보면 진짜 이제는 어떤 다운이 나올지 몰라요. 우리 작년에 재작년에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리스, 작년에는 수익 금융자산이 무조건 나와 있었지만 진짜 몰라요. 저한테 뭐 찍으라고 그러면 못 찍겠어요. 이제 뭐 안 나올지도 모르겠고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범위 포기하지 않고 전범위 숙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이 제가 기본 강의 때부터 얘기했지만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전 과목이 60점 넘어야 되잖아요. 제가 세법을 항상 못 넘었다고요. 항상 발표하면 세법이 56점에서 57점 사이였어요. 항상. 제가 2차 시험을 4번 봤거든요. 그럼 3번이 56점에서 57점이 나왔어요. 진짜로. 그럼 이게 매번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 시험 끝나고 나면 다음번에 1년만 더 하면 56점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1년 공부하면 70점은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유예부터 공부하면 0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0부터 0점부터 다시 시작해서 56점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예한다고 점수가 무조건 오른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해요. 내가 이 56점, 57점, 뭐 60점이라고 한다면 3점이 부족했던 게 조금 더 어려운 걸 안 풀고 어려운 걸 모르고 그래서 3점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내가 제끼는 단원이 있기 때문이었다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된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여러분이랑 좀 다르지만 상증세랑 우리 세무사랑 다르죠? 양도세 요거 항상 제꼈거든요. 왜냐면 제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자산이 10억 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이 무주택자였거든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3년 동안 제꼈다고요. 근데 마지막 4차 때 이거 또 제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마지막에 단기 특강 학원에서 하는 거 요거 듣고 가서 진짜로 또 답안지 내기 5분 남았는데 딱 상증세랑 양도세만 딱 안 풀었더라고요. 답안지 내기 5분 남았는데 원래 제가 5분 정도 남았는데 상증세 양도세 남아있으면 덮고 1년 동안의 수업 생활을 회상하며 마무리하거든요. 4차 때는 진짜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 5분 동안 단기 특강 들은 내용을 찌끄렸어요. 그랬더니 실제 시험 발표 났더니 딱 61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저희가 어려운 내용을 봐서 점수를 동차 때랑 다르게 맞는 게 아니라 동차 때 제꼈던 단원들을 다 공부해야 점수가 60점 넘을 수 있어요.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꼭 절대 제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죠?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 재무회계 특징이 두 가지인데 2차 재무회계는 뭐 얘기하고 싶은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본에 충실이랑 제끼는 거 없자. 요거 두 번째 재무회계 수업 방향인데요. 유해 1기는 전범위 기본 강의 같은 내용 정리 플러스 심화 주제까지 다 다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19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농담 줄이고 타이트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 같은 내용 정리를 한다고 해서 복구 충당 부채하면 복구 충당 부채란요. 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셔야 되고 전체별 좀 문제 플로우를 좀 볼 거고, 유해 2기 때도 원래 작년에 OT 보시면 여기 심화 주제였는데 필수 주제로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 이제 유해 1기, 2기, 3기를 다 같이 하실 텐데 2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그래도 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냈었는데 막 평균 점수가 60점 만점에 20점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무 포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2기부터 올해 컨셉은 아무튼 무조건 쉽게 해요. 그쵸? 2기 평균 점수 50점 나올 수 있도록 문제 난이도도 좀 낮출 생각이니까 실제 저희 시험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온다고요. 그렇게 할 거고 3기 때는 실제 시험 연습을 좀 많이 시킬 생각입니다. 3기 때는 연기형 문제도 좀 많이 낼 거예요. 좀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아무튼 유예 1기 때는 전범의 기본 강의 같은 내용으로 좀 진행을 할 거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교재는 저희 두 가지가 있어요. 작년에는 요약집이랑 내용 정리랑 문제랑 같이 했었는데 따로 두 권 냈습니다. 어차피 두 개 합쳐봤자 가격이 작년도보다 싸요. 그렇죠? 이건 요약서고요. 요거는 연습서인데 요약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각자 쓰시는 게 있으면 혹은 단권화된 게 있으면 그걸 보셔도 되는데 내용 정리할 땐 요걸로 좀 할 겁니다. 보시면 되고 개념책에 개정된 것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년만 더 보시고 끝낼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연습서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책인 것 같아요. 연습서만 놓고 보면 작년 책이랑 많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작년 거 말고 올해 거를 하나 사셔야 될 거예요. 개정이 많이 됐어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해커스 이직하고 초판으로 되다 보니까 오타가 진짜 많았는데 이 진짜 나올 때마다 제가 10,000원씩 드릴게요. 진짜 오타 거의 없어요. 만 원은 좀 그런데. 그래서 1,000원씩 드릴게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교재에 이번 책의 특징은 레벨 1부터 5까지 문제 다 달아놨거든요. 기출 연도도 달아놨지만 레벨 1부터 5까지 달아놨는데 1은 너무 쉬우니까 이 정도는 알겠지 약간 이런 거라 수업 시간 웬간하면 안 할 거고요. 5는 이런 게 있지만 우린 몰라도 돼요. 그쵸? 아예 제끼고 2, 3, 4인데 2랑 3이 필수 문제고요. 2랑 3이 필수 문제고 4는 그 응용형이에요. 유예 2, 3기 때 풀어야 될. 그러니까 일단 2기 3, 2 레벨 2랑 레벨 3을 주로 푼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돼요. 괜히 또 유예라고 5, 4 이런 거 너무 집중할 필요 없어요. 2, 3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엔 좀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수업 진행은 총 19회 76시간인데 당연히 요걸는 부족해서 보강 3회 정도는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고급회계가 있는데 저는 아직도 세무사 2차 시험에 고급회계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번에 아세요? 이번에 그 수능 강사 중에서 EBS 나왔던 문제들 지문들 막 수능에 실제 나오잖아. 연계행 EBS 연계행에서. 근데 어떤 강사가 EBS 거기 나왔던 지문 중에서 절대로 시험에 나오지 않을 지문을 몇 개를 뽑아줬대요. 그래서 애들 책에 보면 그건 막 X돼 있고 그렇다고요. 근데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강사 이름이 윤돈이라고 하면 그 수능 게시판에 윤돈아 주소 대라 지금 찾아갈 테니까 같이 죽자 막 이렇게. 그래서 뭐가 안 나오고 뭐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어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다만 수업 시간에 우리 실강에서 고급회계를 다루기엔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가능성도 많이 떨어져요. 근데 제가 이 유튜브에 찍어놓은 거 있거든요. 저희 해커스 경영 유튜브 들어가시면 6강짜리 있어요. 하나에 한 40분씩. 요거 정말 좀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돼요. 요거 보시면 되니까 올해는 별도로 안 찍을 생각이에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개정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실강 19회, 보강 3회, 고급회계는 유튜브에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보셔도 돼요. 그렇죠?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4시간 수업하고 퀴즈는 주 1회 볼 건데 이게 사실 저희 학원이 해커스 되기 전에 왔던 강사들 왔던 학원 마찬가지지만 합격률이 꽤 높았어요 저희가. 근데 욕도 많이 먹었거든요. 이 뭐냐면 저희가 1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도 그렇게 할 거지만 시험 보고 매주 시험 보고 매회 시험 보고 등수를 실명으로 다 공시하고 그랬다고요. 그럼 저도 사람인지라 막 점수 이렇게 끝나고 나서 시험지 거두면 잘한 분은 잘했어요 그러고 못했던 분들은 수고하셨네요 막 이러다 보면 그게 그렇게 꼴 보기 싫다 막 이래가지고 제가 막 시험 안 보고 막 그랬었는데 이 합격자가 많이 나와야 되니까 이번부터는 주 1회 시험 볼 거예요. 주 1회 한 번씩 시험 봐서 성적 공시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좀 부담스러우시면 얘기해 주세요. 실명은 못 하고 뭐 핸드폰 뒷자리로 하든지 할게요. 그래서 그 성적 고시 할 거니까 우리 시험을 매주 본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문제는 어렵게 안 낼 거고요. 교재에 있는 거 숫자 바꾸거나 아니면 예제 수준을 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잘 보셔야 돼 이거. 그렇죠? 시험 매주 보는 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어요. 그렇죠? 빠따도 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좀 힘드니까. 그렇죠? 시험만 볼게요. 왜냐면 개념 체계가 개정됐는데 우리 2차생이랑 개념 체계가 뭔 상관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개념 체계 개정됐어요, 안 됐어요? 개정 아직 안 됐어요. 공표가 안 됐다니까. 그 기준원에는 2019년 하반기에 공표된다고 그랬는데 아직 공표 안 됐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모든 책들이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바뀐 걸로 문제를 넣어놨는데 내년 연초까지 공표가 안 되면 예전 기준을 추록으로 내야 될 판이에요. 근데 저희는 심지어 그럼 2차 시험을 내년에 8월에 보는데 8월 며칠 8월 8일인가 나왔죠. 이번에 공시가 됐죠. 나 보는데 개념 체계를 누가 2차 시험에 냅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개정으로 다 모아놓고 우리 1차, 2차 다 모아서 특강 한번 할 거예요. 들을 사람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요약집에는 개정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굳이 세무사 2차 시험에 개념 체계 말 문제로 글쎄요. 아무튼 특강을 할 거니까 나중에 신경 쓰시면 되고 개념 체계가 개정되면 IFRS가 바뀌나요? 별개예요. 그래서 개념 체계가 바뀌어서 앞으로 이제 IFRS가 그거에 맞춰서 조금씩 개정되겠지만 현재로서는 IFRS가 개념 체계가 개정된다고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개념 체계는 일단 논외로 하자. 나중에 특강하면 컨디션 좋으면 한번 들어가 볼까?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부의 말씀, 이건 뭐 잔소리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 보면 여러분 이 유예생은 11월부터 1월까지가 제일 중요해요. 막상 실력 느는 기간이 요 기간밖에 없어요. 진짜 2월 되면 불안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도 지금 아마 같은 상황이실 텐데 합격자 발표 났을 때 떨어졌잖아. 그거 어때요? 같이 공부했는데 떨어진 친구한테 연락해서 우리 유예 때는 공부 진짜 열심히 하자. 술 좀 먹지 말자. 그래서 와갖고 우리 벌써 일주일 지났잖아요. 그쵸? 이제 슬슬 술 생각이 나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또 막상 좀 있으면 연말이고 분위기 막 연말 분위기 나고 그러면 공부를 안 한다고요. 아직 멀거든요. 근데 11월부터 1월 달에 열심히 공부하는 수준으로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예요. 그래서 11월 달에 1월 달 우리 유예가 1년 동안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빡세게 공부 열심히 하는 분위기를 유지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해야 돼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내용 정리한다고요. 2, 3기 되면 학원에서 모의고사만 보기 때문에 불안해서 단편적인 지식을 그때그때 채우는 거지 전체를 아우를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공부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수험 기간 중에 가장 힘든 기간이 유예 기간이죠. 저도 하면 1차 때까지 동차 때까지는 한 번도 힘든지 모르고 공부했는데 유예 때는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기간이 엄청 길거든요. 1년이 남았잖아. 1년이나. 거기다 막 중간중간에 이벤트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힘든 유예 기간을 일어나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돼요. 그렇죠? 규칙적으로. 그렇죠? 술 마셔도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당연히 마실 수 있지. 하지만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마시기로 했으면 한 번만 마셔야지. 두 번, 세 번 마시고 그러면 안 돼요. 규칙적으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막 초시생들, 기본 강의 듣는 애들한테 플래너 나눠주고 그런 건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여러분들, 유해분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저는 옛날에 그랬는데 여러분 꼭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 독서실 자리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해놓은 다음에 시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이렇게 시간별로 나눠가지고 그때 공부한 걸 다 기록했다고요. 이렇게 그때 뭐하고 그때 뭐 했는지 이렇게 자기가 일주일 동안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좀 표를 그려서 관리를 좀 하면 조금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생활하셔야 돼. 일주일에 그래도 순 공부 시간이 한 20시간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20시간 너무 적은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우리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꾸준한 사람이 합격한다는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기쁜 나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 올해 동차 합격 저희 학원에서 진짜 나왔는데 동차 합격하신 분 중에 같이 있었지만 그 저랑 제 수업을 인터넷 강의로 들으시다가 객관식 때까지도 인터넷으로 들으셨는데 그 카페에 글을 쓴 거예요. 인도니치아 오타 너무 많아. 개 짜증나. 이렇게 써가지고 제가 너무 미안해갖고 쪽지 보냈어요. 나 정인돈인데 주소 보내면 내가 책을 오타 수정해서 다시 보내줄게. 미안하게 했더니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동차 때부터 실강 들으셨거든요. 근데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전출하시고 동차 GS 같은 거 사실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 동차 GS 시험 보는 것도 쉽지 않고 강평 듣는 거 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전출하셨다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속으로 뭐 이렇게까지 들어 막 그랬다고요. 고급편의도 듣고. 근데 합격자 발표나 제일 먼저 연락 왔더라고요. 근데 이 매번 그런데 동차하는 학생들 보면 가끔씩 제가 볼 때 뭐 이렇게까지 해 너무 빡센 거 아니야? 막 그런 분들이 보통 주로 동차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유예 때 합격하는 비법을 딱 하나 알려드리면 설명회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부터 전출하시면 돼요. 유예 1기 수업 전 과목 다 듣고 유예 2기 3기 시험 다 보고 강평까지 다 들으면 합격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한두 명 나온다고요. 여러분 꼭 얘기하지만 유예 때는 어려운 문제 많이 푸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소처럼 꾸준히 시킨 거 다 알면 돼요. 그럼 합격하면 저희도 바보가 아니에요. 지금 저희도 목숨 걸고 하는데 대충 돈 벌려고 여러분 가리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따라서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진짜예요. 여기까지 쓸데없는 잔소리 했고요.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일단 키 핸드북 1장에 나와있는 1장 말고 2장에 나와있는 수익부터 갈 겁니다. 58페이지요. 58페이지. 우리 2차 강의 때는 수익부터 먼저 하시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58페이지에 있는 수익부터 먼저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 1차 왜요? 오케이. 그래요. 우리 객관식 강의 때는 2단원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2단원에서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얘기 하지만 이제 그런 얘기 안 해요. 다 중요해요. 다 하셔야 돼. 그럼 수익으로 좀 가볼 건데 수익 기준서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좀 볼게요. 1번. 목적. 우리 수익 기준서가 그래요. 공지가 들댔군요. 수익 기준서가 생긴 이유가 뭐예요? 수익 기준서가 왜 생겼어요? 이것 때문에 생겼거든요. 자, 보세요. 이전까지는 우리 수익을 어떻게 인식했죠? 수익을 만약에 듣고 너무 쉬워, 나는 안 들어도 될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그렇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수준이 우리 하나씩 다시 해볼 건데, 원래 이전 기준서의 수익을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실현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했죠. 그렇죠? 그럼 실현주의가 뭐야? 복습을 해보자고요. 실현 기준과 가득 기준이 모두 만족되면 수익을 인식하는 게 실현주의죠. 그럼 실현 기준은 뭡니까? 내가 돈 받을 권리가 확실하고 돈 받을 가능성이 높고, 가득 기준은 뭐예요? 내가 할 걸 다 하면 수익으로 인식한다고요. 예전엔 이렇게 했었죠. 그럼 만약에 실현 기준, 돈 받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면 가득 기준으로 나누어서 내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이나 생산 중에 있는 경우가 있고, 재화나 용역을 완료하거나 생산이 완료된 경우, 혹은 재화를 고객에게 인도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실현 기준, 돈 받을 권리가 확실할 때, 생산 중일 때 수익을 인식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게 용역의 제공이죠. 그래서 용역의 제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익을 어떻게 인식해요? 구기준으로?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건설계약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용역 제공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건설계약을 배운다고요. 건설계약 기준서에서 삭제돼갖고 안 나온다고 했는데 올해 회계사 시험에 나왔잖아요. 우리도 또 밝힐 거예요. 그렇죠? 진행 기준. 그럼 인도 기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재화의 판매죠. 그럼 재화의 판매는 언제 수익 인식해? 인도 기준에 따라 수익 인식하잖아요. 옛날 기준으로. 우리가 재고자산 왜 배웁니까? 재화의 판매의 가장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에 인도 기준 배우는 거죠. 재고자산 배우는 거고. 완료 기준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뭡니까? 가끔씩 나오는 건데. 완료 기준의 가장 대표적인 얘기는 뭐예요? 그쵸, 농림어업이죠. 우리 재고자산에서 살짝 배우지만 농림어업이 완료 기준의 가장 대표적인 얘기 때문에 우리가 농림어업을 배운다고요. 그럼 우리 비용은 어떻게 인식해요? 비용은 어떻게 인식합니까? 비용은 뭐긴 뭐예요? 비용은 수익비용 대응주의죠. 수익 있는 곳에 비용 있잖아요. 우리가 자산을 취득했을 때 비용 처리 안 하고 왜 자산으로 잡습니까? 건물을 샀을 때, 건물 돈 나갔을 때 바로 비용 처리 안 하고 자산으로 잡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예요. 취득하는 순간 자산이, 수익이 아직 안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익 나오는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해야 수익비용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수익비용 대응.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요 기준이었죠. 물론 여전히 응용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실현 기준이 만족되지가 않아. 돈 받을 가능성이 확실하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수익을 인식합니까? 회수 기준. 돈 받았을 때 수익 인식하잖아요. 이게 옛날의 수익 인식 기준서라고요. 그럼 이 기준서가 삭제돼서 아예 없어? 이건 다시는 쓰지 못할 내용이에요? 다시는 쓰지 못할 내용이야? 그렇진 않아요. 이것도 여전히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이 논리도 알긴 알아야 돼요. 돌아와서 이번에 수익 기준서가 왜 개정됐냐면 이런 거래들이 자꾸 나온다고요. 자, 현대자동차가 차를 팔았는데 차 팔면서 플러스로 3년 무상 AS 조건으로 차를 팔았어요.
그러면서 좀 잘해보려고 3년 무상 AS 플러스로 7년 무상 AS를 추가로 제공한대요. 요렇게 합쳐서 차를 1억에 팔기로 했대요. 근데 예전 기준서는 조내용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내가 지금 현대자동차인데 당장 수익이 급해. 올해 매출을 더 많이 인식했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유 이거 남들 이거 뭐 AS 얼마 한다 아무것도 아니야. 다 차 판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차 팔았을 때 그냥 수익 인식하면 된다고요. 당장 수익이 급하면. 근데 올해까지는 괜찮아. 올해 장사 잘해서. 근데 내년이 좀 농한기가 올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런 거래로 차를 팔았을 때 아유 우리 차 쓰레기야 쓰레기. 우리 차 쓰레기고 7년 무상 AS가 진짜 중요하거든. 차가 쓰레기이기 때문에 맨날 고장나. 그래서 7년 AS에 다 1억으로 밀어넣어. 그럼 어떻게 돼? 3년 지나고 나서 7년 동안 무상 AS일 때 이연에서 수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동일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는지 이렇게 보는지에 따라 서로 수익 인식하는 시기랑 금액들이 다 달라진다고요. 따라오시겠습니까? 근데 예전 기준으로는 이게 커버가 안 된다고요. 뭐라고? 복잡한 거래에 대해서 동일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수익 인식 시기와 다른 수익을 측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생긴 기준서가 얘예요. 그럼 우리 기준서의 이번 고객과의 계약에 생기는 수익 인식, 이 기준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동일한 거래라면 복잡한 거래라도 명확한 수익 인식 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수익을 인식하겠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배우겠지만 계약 개시 시점에 뭔가가 결정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안 바뀌어. 안 바뀔 수밖에 없다고요. 왜? 복잡한 거래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갖고 동일하게 수익을 인식하겠다는데 중간에 뭐가 바뀐다고 자꾸 변형시켜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 수익인식 기준서에 개정된 목적이 뭐라고? 복잡한 거래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으로 동일하게 수익을 인식하기 위한 거라고요. 그럼 돌아와서 얘기할 건데 이 기준서는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요건 여전히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여전히 인도기준, 진행기준 뭐 이런 말도 알아야 돼. 왜? 고객과의 계약이 아니라면 여전히 이 기준서를 써야 된다고요. 우리 지금부터 배우게 될 기준서는 어떤 기준서예요? 고객과의 계약에만 해당할 때 적용되는 기준서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교재 58페이지 보면 계약의 상대방이 고객인 경우에만 계약에 대해서 해당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다. 뭐 보시면 되고. 그럼 여기 고객이란 뭔가? 그럼 도대체 고객이 뭔데? 고객에 해당하는 경우만 이 기준서를 쓴다고 나와 있는데 고객이 뭔데? 고객의 정의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 이런 것까지 쓰라고 나오진 않아요. 다만 오답 유형으로 하나 알아야 될 게 우리 기준서에서 고객이 아닌 경우를 하나 얘기했거든요. 고객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는 고객이 아니야. 그럼 어떤 경우가 고객이 아니라고 했냐면 우리 같은 사업 영역 안에 있고요. 비화폐성 자산을 교환하는 거래를 하는 애들은 고객이 아니라고 그랬다고요. 거기 셀프 스토리에 나와 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기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SK 이노베이션이 있고, 자, SK 이노베이션이 있고 오일뱅크가 있는데 얘네 서로 유조선이 한국에 도착하는 날짜가 다르다고요. 그럼 오일뱅크는 어저께 유조선이 도착해서 기름 저장소에 기름이 이렇게 많이 차 있대요. 근데 SK 이노베이션은 다음 주에 도착한대. 기름을 다 썼대. 그래서 기름이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 그럼 SK 이노베이션 어떻게 해야 돼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차 기름 마감이래요? 그럴 순 없잖아. 그래서 오일뱅크한테 기름을 빌려온다고요. 그쵸? 그럼 요거래 같은 경우에 얘가 기름을 줘. 기름은 돈이 아니잖아. 피화폐성 자산이죠. 같은 사업 영역 안에 있죠. 이런 거래 같은 경우에 서로 고객으로 보지 않는다고요. 고객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 뭡니까? 서로 교환할 때는 수익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따라오시겠죠? 그래서 저희 기준서 거기 셀프 스터디 보면 고객이나 잠재적 고객에게 판매를 쉽게 하기 위해 행하는 같은 사업 영역에 있는 기업 사이의 비화폐성 교환의 경우에도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혹시나 해서 요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더. 그럼 우리 이거 말고도 또 공인회계사 실무 해석서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 있어요. 추가로 서로 위험과 효익을 공유하면 얘네들은 고객이 아니에요. 자,
뭐 기본 강의 때도 얘기했던 건데 해커스 경영이랑 정윤도는 고객이 서로 고객 관계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해커스 경영의 고객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해커스 경영에서 강의하고 해커스 경영에 돈 받잖아요. 고객 아니야? 왜 고객이 아니에요? 학원이 안 되면 같이 망하는 거고 학원이 잘 되면 저만 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학원이 잘 되면 같이 잘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는 정윤돈에게 고객일까 본다면 위험과 효익을 공유하고 있는 거래 상대방은 고객이 아니에요. 따라오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기준서가 왜 생겼는지 목적 봤고요. 이 기준서는 고객과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만 얘기하기 때문에 고객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또 봤습니다. 그럼 이 기준서는 복잡한 거래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수익을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을 인식하는 단계가 5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재작년 시험에 재작년 맞나요? 작년인가요? 작년 시험에 요거 5단계 요거 명칭 쓰라고 나왔죠. 다시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것도 아직 앞글자 따서 외우고 있는 것도 좀 웃겨요. 이해를 좀 해봅시다. 다시 돌아와서 자 저희 학원 얘기를 그냥 할게요. 저희 해커스 경영에서 유예 1기 강의하면서 교재 제공하기로 했대요. 실제로 아니에요. 교재 제공해요? 이러면 안 돼. 교재를 제공하기로 했대요. 그럼 잘 봐봐요.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학원에 물어본 걸 잘 생각해봐. 자, 저희 학원에서 이제 설명회를 하고 유예 1기 재무회계 오늘 개강하잖아요. 그럼 제가 전날에 학원 가서 뭐 물어봤을까? 오늘 재무회 유예 개강하잖아요. 제가 학원에서 뭐 물어봤을까? 애들 등록 많이 했어요? 이거 물어봤겠죠. 등록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저 고민 중이에요. 계속 생각해 볼게요. 얘는 등록을 안 한 거잖아. 그쵸?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1단계로 뭐 해야 돼? 애들 등록 많이 했어요? 그게 뭐예요? 계약의 식별이에요. 일단 애들이 돈을 꽂았는지 등록을 했는지 이걸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등록을 했대. 등록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물어볼까요? 저기 어민 선생님 같은 분들 늦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물어본다고요. 우리 뭐뭐 해줘야 돼?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쵸? 저같이 이렇게 학원에 기민하게 학원 얘기할 때 듣는 사람도 있지만 늦지막히 나서 우리 뭐뭐 해주는 거예요? 뭐 이런 분들이 있다고요. 하지만 싸우면 지죠. 그쵸? 돌아와서 얘기하면 그럼 몇 명 등록했대. 그럼 제가 그 다음에 뭐 물어보겠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 뭐뭐 해줘요? 뭐뭐 해주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뭐 해주는 게 뭐야? 2단계로 내가 해줘야 되는 거 그걸 수행위무라고 그러죠. 그래서 수행의무를 식별해야 돼요. 순서만 한번 듣자고요. 그랬더니 학원에서 뭐래? 선생님 저 이번에 유해 1기 강의 제공하고요. 교재도 공짜로 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그럼 그 다음번에 제가 뭐 물어볼까요?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교재도 공짜로 준다고요? 대박! 얼마예요?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얼마예요? 많이 할인하는 건 아니겠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3단계로 뭐 해줘야 돼? 3단계로 거래 가격의 식별 내가 얼마 받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렵지 않죠? 그랬더니 학원에서 뭐라고 그래? 선생님 원래 강의 요거 100만 원이고 교재 요거 100만 원인데 우리 이제 시작인데 많이 힘들잖아요. 우리가 힘든 게 아니라 많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믿을 수 없는 가격 50만 원을 하려고 이런다고요. 어렵지 않죠?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이러고 나면 마지막 4단계로 뭐가 궁금할까요? 여러분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연예인들 아이돌 애들 어리잖아요. 그럼 정산 받을 때 애네들 어리니까 어딘 게 벌써 돈밭을 받았고 그냥 주는 거 받아. 소속사에서 이렇게 돈 주면 그냥 받을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돌 정산 날 되면 걔네들 부모님들 다 모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정산된 건지 과정을 다 보여준다고요. 그럼 그 어머니들이 원가 회계 안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앉아있는데 정산 설명하고 있으면 그 어머니들이 원가 관리학의 전문가라고요. 잠깐만요! 이게 왜 여기 배분되죠? 막 그런다고요. 진짜로 그래요. 안 그럴 것 같지만 저 아는 사람 옛날에 저기 연예인 갔었는데 잠깐만 내려와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데 왜요? 그랬더니 지금 아이돌 정산하고 있는데 말이 안 통해서 그러는데 네가 좀 회계사니까 내려가서 설명해 달라고 해가지고 내려가서 막 설명해주고 그랬대요. 그 부모님 외국이잖아. 영어도 해줘야 된다. 쉽지 않죠. 돌아와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한번 봐. 이거 여러분 여기서부터 그냥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야. 만약에 강의 수입은 강사가 40% 받아요. 인세는 강사가 10% 받아요. 진짜로 이런 거 아니에요. 그쵸? 높네. 자, 이렇게 한다고 칠게요. 그럼 강사인 제 입장에선 어떤 게 비중이 더 높았으면 좋겠어요? 강의 비중이 더 높았으면 좋겠지. 학원 입장에서 어떤 걸 비중을 더 높였으면 좋겠어요?
이걸 비중을 더 높이고 싶겠죠. 그래 강사한테 조금 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예민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배분하는 게 가장 빵끔하겠어요? 어떻게 배분하는 게? 아니 50만 원에 팔았는데 선생님들 강의 소식이 쓰레기잖아요. 책이 그나마 낫지. 50만 원 다 책 이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받은 거래 가격을 따로따로 팔았을 때 가격,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개별 판매 가격이라고 하죠. 개별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배분해 주잖아요. 요걸 뭐라고 그래요? 4단계로 거래 가격의 배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꼭 외울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맞다고요. 이 순서가. 여기까지 했죠? 이렇게 배분했더니 강의는 25 받기로 했고요. 이렇게 똑같이 배분했더니 교재는 25 받기로 했대요. 그럼 이제 어떻게 수익 인식해? 교재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아예 넘겼으니까 바로 수익 인식하면 되고, 강의는 우리 유예 강의 3개월 동안 진행해야 되니까 3개월 동안 안 분해서 수익 인식하면 되겠죠. 그걸 뭐라고 그래? 마지막 5단계 수익의 인식이요. 그래서 요 단계로 진행될 거라고요. 다만 이게 개정된 지 벌써 이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문제처럼 이거 순서를 쓰시오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그쵸? 미쳤습니까? 그리고 뭐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아울러서 문제를 내는 것도 못 내요. 너무 힘들어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돼? 각 단계별로 주요 대표적인 계산 문제들만 정리하면 되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다 아울러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뭐 엮이는 부분들이 몇 개 있긴 하지만.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봤고,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58페이지에 있는 재무제표 표시, 59페이지에 있는 재무제표 표시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저희 시험에 수익 문제가 한 번 더 나온다면 반드시 재무제표 공시를 물어봐요. 왜냐면 회계사 시험에 1차 시험에 재무제표 공시가 2년 연속 나왔고 2차 시험에도 재무제표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돼요. 반드시. 그럼 우리 공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우고 재무제표 어떻게 공시할 건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인식 5단계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 표시 좀 볼 건데 가볼게요. 여러분 기운 내시고. 정말로 유예 중요해요. 유예.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동차 떨어졌을 때랑 유예 떨어졌을 때랑 비교 불가해요. 동차는 당연히 마음속에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예는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제가 저번 기본 강의 그 설명회 때도 얘기했지만 저도 그랬어요. 이 기본적으로 유예생들은 어깨에 뽕이 있기 때문에 수업할 때 조금만 쉬운 얘기하는 것 같고 좀만 아는 얘기하는 것 같으면 지루해 괜히 왔네 이런 생각 든다고요. 근데 시험 보면 놀랍게도 틀린다고요. 저는 아직도 FVOCI 금융자산 100원에 취득했는데 기말에 삼각후 원가가 110이라고 할게요. 손실 중단금 없어서. 그럼 120원에 처분했어. 처분 손익 얼마야? 10이죠. 그 사이에 뭐 공정가치 평가를 얼마로 했던지 상관없이 처분 손익 10이잖아요. FVOCI 채무상품이라면. 표정이 나 지금 모르는데 이런 표정인데 저 이거 붙을 때까지 몰랐어요. 계속 헷갈려서 4년이나 2차를 봤는데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이 2차 분들이 생각보다 모르는 게 많아요. 중간중간에 빵끔한 게 많고 기본 강의 때나 객관식 때 대충 막구로 비벼서 푼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는 게 많다고요. 근데 이런 게 문제야. 이런 게 내가 모르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려운 문제만 공부하기 때문에 막상 시험장 가면 쉽게 나왔는데도 틀린다고요. 그럼 이유도 몰라. 계속 장수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걸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유예 1기니까 조금 쉬워도 집중해서 들읍시다. 4시간 수업해서 하나라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알게 됐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쵸? 2기 할 때부터는 시간이 얼마 없고 이제 1차 시험도 코앞이고 막 동차도 시작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만 쉬운 얘기하면 귀에 안 들린다고요.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2번밖에 없어요. 갈게요. 제가 중간쯤에 고기도 살게요. 기운 좀 내시고. 너무 많나? 고기도 살게요. 자, 그럼 재무제표 표시를 볼 건데 우리 계약자산, 계약부채, 수취채권의 용어 정리를 바로 하는 것보다 재무제표에 공시할 때 판단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59페이지 그림 보고 좀 갈게요. 자, 첫 번째로 재무제표 공시할 때 첫 번째 판단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수행 의무를 이행했는지 수행 의무를 이행 안 했는지를 일단 나누죠. 수행 의무를 이행했다는 게 뭡니까?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한 게 수행 의무를 이행한 거잖아요. 나 할 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일단 나눈 다음에 또 두 가지로 나누죠. 뭐로 나눕니까? 두 가지로 일단 나누는데. 그쵸. 현금을 수령했는지랑 현금을 수령 안 했는지로 나눈다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현금을 수령했는지랑 현금을 수령 안 했는지로 나누죠.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요. 저희 이미 여기 개정되고 나서. 자, 봅시다. 첫 번째, 제일 위칸. 수행 의무를 이행했고요. 돈도 받았대요.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예요, 현금주의예요? 발생주의죠. 돈 들어온 거랑 수익 인식하는 거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럼 일단 수행 의무를 이행했다면 무조건 계약 수익으로 잡는다고요. 가끔씩 저한테 선생님 개정돼서 계약 수익으로 잡아야 되는데 얘는 매출을 썼대요. 얘 틀렸죠? 맞아요. 수익이잖아. 그냥 지금 우리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계약 수익이라고 개정을 딱 정해서 써주는 거지 매출 써도 돼요. 그럼 일단 내가 수행 의무를 이행하기 때문에 계약 수익을 잡는 거 맞고 돈 받았으니까 그냥 현금이죠. 뭐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그럼 수행 의무를 이행하고 수행 의무를 이행했지만 돈을 안 받았을 때 보면 이것도 또 두 개로 나눈다고요. 자, 저기 표시를 보시면 계약 부채가 있는데 이번에 계약 부채는 뭡니까? 대가는 받았는데 내가 재화나 용역, 다른 말로 수행 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서 돈은 받았기 때문에 수행 의무를 이행해야 될 의무가 남아있는 상태가 계약 부채라고요. 그럼 계약 자산이랑 수취채권은 뭡니까? 내가 아직 돈은 못 받았지만 내가 수행 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이제 돈 받을 권리가 생긴 게 계약 자산이랑 수취채권이거든요. 근데 돈 받을 권리가 생겼을 때 계약 자산, 수취채권, 자산 하나만 쓰면 되지. 계정이 왜 계약 자산이랑 수취채권으로 나눠질까요? 왜? 계약 자산이랑 수취채권을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둘 다 내가 할 걸 다 했기 때문에 수행 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돈 받을 권리가 생긴 건데 두 개를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왜? 얘는 나만 돈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할 거 다 했으니까 돈 주겠지? 요거는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무조건 받을 권리가 생긴 거라고요. 두 개가 당연히 차이가 있어요. 좀 이따 보겠지만. 그럼 보세요. 우리가 수행 의무를 이행했는데 돈을 아직 안 받았다면 이것도 나눠서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는 경우와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경우로 나눠야 되는데 볼게요. 이 무조건적인 권리에 대해서 저희 기준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급 청구권이 있다면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다 이렇게 나열했다고요. 근데 지급 청구권도 애매하잖아. 시험에 지급 청구권이라고 돼? 그럼 무조건적인 권리는 지급 청구권이 있다는데 요걸로 해? 애매한데? 그래서 실제 시험은 지급 청구권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도 안 한다고요. 실제 기출에 뭐가 나왔냐면 취소할 수 없다고 나왔죠. 계약을 체결했는데 취소할 수가 없대. 그러면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취소할 수 있다면 지급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권리가 이거 바꿨네 순서가. 그렇죠? 얘는 지급 청구권이 있고요. 취소할 수 없다면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게 되는 거고 취소할 수 있어. 문제상으로. 그럼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는 거라고요. 따라오시겠죠? 자, 봅시다. 그럼 회계 처리 보면 일단 수행 의무 내가 할 걸 다 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계약 수익으로 잡아야 돼요. 할 걸 다 했기 때문에 반대쪽에 뭡니까? 취소가 가능하대.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어. 나 혼자 돈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약 자산이라고 기재하겠죠. 어렵지 않죠? 그럼 얘는 뭐라고 기재합니까? 계약 수익이 있고 반대쪽에 뭐가 와? 수취채권으로 기재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다만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돼? 거기 셀프 스토리 나와 있는 것처럼 돈 받을 수행 의무는 이행했고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었는데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겼대. 이 경우에 별도로 회계 처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돈 받을 권리가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었어. 근데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겼대. 그럼 회계 처리를 또 해요 안 해요? 해줘야지. 두 개의 성격이 다른데. 그래서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기면 계약 자산을 없애주면서 수취 채권으로
바꾸는 회계 처리를 해주죠. 첫 번째로. 이거 우리 뒤에 가서 건설계약 가서 볼 거예요. 건설계약 요 회계 처리 하잖아요. 그럼 두 번째로, 만약에 내가 계약자산, 내가 수행의무 이행한 거는 뭐 50 있었어요. 50. 그래서 계약자산 50 잡아놨는데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100이나 생겼대. 우리 뒤에서 배우겠지만 건설계약 같은 경우에 내가 일을 해서 내가 올해 돈 받을 게 50억 정도 생겼는데 계약서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100억 정도 있대요. 그럼 이 경우에 기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행의무를 이행했을 때 일단 계약 수익, 계약자산 담은 다음에 돈 받을 권리가 100억이나 생기면 어떻게 써줘야 돼? 일단 수취채권 100억 써줘야겠죠. 그리고 뭐 해줘야 돼? 똑같은 걸 계속 써줄 수 없으니까 계약자산 50억은 이제 없어줘야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나머지 50억 빵꾸 나잖아. 이 빵꾸 나는 50억은 못 써줘요. 밑에서 배우게 될, 이제 내가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100억 있는데 이미 이행한 게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50은 이제 이행해 줘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계약 부채로 기재한다고요. 저희 시험에 단순하게 요 상황 물어보는 게 아니라 혼합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얘까지 다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봤고요. 두 번째로 보시죠. 이제 내가 수행의무를 이행 안 했는데 돈만 받았대요. 회사 처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금 들어오면서 반대쪽에 뭐라고 쓰면 돼? 이제 일을 해줘야 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계약 부채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 수행의무도 이행 안 했고요. 돈도 안 받았대요. 요 경우에도 상황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요. 뭐와 뭐로?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는 경우와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경우로 나눠지겠죠. 자, 요 경우 할 것도 안 했고 돈도 안 받았고 무조건적인 권리도 없대요. 아직 개강 안 했고 여러분 등록도 안 했고 제가 등록을 협박할 권리도 없대요. 그럼 뭐 술이나 마셔야죠. 아무런 회계 처리할 게 없겠죠. 하지만 요 경우는 어떻게 돼? 할 거 안 했고 돈도 안 받았지만 사실 돈 받을 권리는 계약서상으로 있대. 취소도 불가능하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일단 수취 채권으로 회계 처리해줘야겠죠. 반대쪽에 뭐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겼으니까 나도 이제 수행의무를 이행해줘야 될 의무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가 와요? 계약부채. 아시겠지만 요거 저희 세무사 회계사 2차 시험에 작년에 출제됐고 올해 1차 시험에도 나왔으니까 꼭 아셔야 돼요. 생각보다 수익이 표시공시 문제가 잘 나와요. 자, 여기까지 정리했으니까 우리 교재 연습서 17페이지 갈게요. 연습서 17페이지. 네. 많이 나와 있는데 연습서 17페이지요. 우리 문제 이번에 물음 1, 2번은 여러분 동차 때도 풀어봤던 거고 물음 3번을 추가했는데 일단 다 풀어볼게요. 지우고 여기까지 풀고 쉬는 건 괜찮죠? 자, 1번 볼게요. 문제 이번에 물음 1, 2번. 12월 말 결산법인인 한영은 X1년 1월 1일에 고객에게 3월 31일에 제품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고객은 1월 31일 날 대가를 미리 1,000원 지급해야 되는데 3월 1일 날 대가를 지급했고요. 제품은 3월 31일 날 이전했대요. 그럼 보시면 1월 1일 날은 계약만 했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1월 31일 날 대가를 수령했어야 했어요. 근데 실제로 대가를 언제 지급했어요? 3월 1일 날, 이건 예정이고 실제로 요때 대가를 수령하고요. 3월 31일 날 내가 재화를 이전했대요. 이런 상황이죠. 따라오시겠죠? 물음 1, 2번의 차이가 뭡니까? 물음 1번은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고 물음 2번은 취소할 수 없는 계약이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경우냐 없는 경우의 차이겠죠. 그럼 보시면 얘는 1번은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고요. 물음 2번은 취소가 불가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죠. 갑시다. 계약했을 때는 회계 처리 합니까 안 합니까?
언제 회계 처리해요? 우리 발생주의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생겼을 때, 즉 재무 상태의 변동이 있었을 때 회계 처리하는 거지. 단순 계약서 쓴 건 안 되잖아요. 그럼 대가의 수령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돈을 못 받았대요. 1월 31일 날.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다면 역시 회계 처리할 건 없다고요. 수행 의무 이행 안 했지. 돈 안 받았지. 무조건적인 권리 없지. 그럼 회계 처리할 게 없죠. 하지만 얘는 어떻게 돼요? 수행 의무 이행 안 했지. 돈 못 받았지. 하지만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요날부터 수취 채권으로 1,000원 기재해야 되고, 내가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겼으니까 수행 의무를 이행해야 될 의무도 생겼잖아요. 계약 부채로 잡아줘야 된다고요. 따라오시겠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3월 1일날 실제로 돈을 받았으면 취소가 가능한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다면 현금 들어오면서 이제 계약부채 1,000원 잡아주면 될 것 같고, 얘는 이미 수취채권 잡아놨기 때문에 현금 1,000원 들어오면서 수취채권 1,000원만 줄여주면 되겠죠. 다 끝났다. 3월 30일 날은 회계처리 어떻게 하면 돼요? 드디어 내가 수행 의무를 이행했으니까 수익을 인식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약 부채 없으면서 계약 수익 잡으면 되고, 얘도 계약 부채 없으면서 계약 수익 잡으면 돼요. 따라오시겠죠? 전혀 어렵지 않고요. 그럼 여러분, 만약 이게 우리 2차 시험에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까? 물론 회계사 2차 시험처럼 그냥 회계 처리를 시킬 수 있어요. 이런 거 어려우니까 특정 날짜에 회계 처리를 보이시오, 이렇게 단답식으로 낼 수도 있고, 물음 3번처럼 특정 시점에 계약 부채와 계약 자산과 수취채권의 잔액을 다 물어볼 수도 있다고요. 물음 3번이에요. 자,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제 문제는 웬간하면 PPT에 안 띄울 거예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방해되더라고요. 자, 읽어보시면 위 물음과 독립적으로 대안은 X1년, X2년 수취채권 계약자산 계약부채에 대한 거래이다 나와 있고요. 양가를 본 약속한 약속 수행 의무 식별하고 제품을 고객에게 이전할 때 각 수행 의무에 대해서 수익을 인식한다. 일단 넘어가시고 2번이랑 3번만 보시면 되는데, 대안은 X2년 1월 31일 날 제품을 이전하는 취소 불가능한 계약을 맺었다. 취소 불능한 계약을 X1년 10월 1일에 체결하였다. 그렇구나. 계약을 일단 10월 1일 날 체결하였네. 그럼 제품 A 같은 경우엔 X1년 10월 1일 날 계약만 체결했기 때문에 회계 처리할 건 아무것도 없겠죠. 계속 가보시면 11월 31일 날 대가 1,000원을 전액 미리 지급하였어야 했으나 300원만 지급했대요. 그럼 보세요. 11월 30일 날 보면 현금을 얼마 받았어야 돼요? 1,000원 받았어야 되는데 실제로 300원밖에 못 받고 700원을 못 받았다고요. 근데 지금 이거 취소가 불가능한 계약이기 때문에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죠. 그럼 뭘로 기재해야 돼? 나머지 700원. 수취채권.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요? 수취채권 700원 쓰면 되고, 아무튼 나는 돈을 받고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겼으니까 이제 무언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반대쪽에 뭐 쓰시면 돼요? 계약 부채 써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거기까지 하시고 나서 보시면 X2년 1월 15일 날 잔액 700원을 지급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어차피 X1년 말까지만 물어봤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스톱하고, 이제 양가로 3번 보시면 B와 C가 나오는데 10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대요. 자, B와 C를 보면 X1년 10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계약 체결할 때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계속 읽어보시면 제품 B를 먼저 인도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제품 B의 인도 대가는 제품 C를 인도하는 조건이래요. 그럼 제가 이게 무슨 말일까? 제품 B는 제품 C를 인도하는 조건이래요. 그럼 제품 C를 인도해야지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기는 거라고요. 제품 B만 인도했을 때는 돈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표현을? 자, 그럼 보세요.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에 기초하여 B는 400원, C는 600원으로 배분했는데 11월 30일 날 B만 이전했대요. 그럼 X1년
11월 30일 날 B만 이전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약 수익으로 B만 이전했으니까 400원이죠? 400원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뭐 해줘야 돼? 400원만큼은 계약 자산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따라오시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면 X1년은 끝나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X1년 12월 31일 날 수취채권과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물어봤는데 수취채권은 700원, 계약자산은 400원, 계약부채는 1000원 되겠죠. 근데 심심하니까 우리 X2년도 한번 해볼게요. 그 양가로 3번만. 양가로 3번을 보면 X2년 1월 3일 날 C를 이전했대요. 그럼 X2년 1월 3일 날 C를 이전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C를 이전했으니까 계약 수익 600원 잡으면 되겠죠? C에 대해서. 그쵸? 여기까지 하고 나서 여기 뭐 잡으면 돼? 문제에서 지금 C는 어떻게 할지 얘기를 안 해놨으니까 C는 그냥 계약자산 600원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왜? C는 무조건적인 권리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다만 요 경우에 C를 이전했기 때문에 이제 뭐 해주셔야 돼? 계약자산으로 잡아놨던 B에 대한 400원 없애면서 요 B에 대한 400원은 수취 채권으로 바꿔주셔야겠죠.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여러분 저희 이제 유예생이잖아요. 회계 처리는 기본적으로 다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회계 처리도 좀 많이 써드릴 거니까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해서 고객과의 계약에 생기는 수익 인트로 했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계약의 식별부터 본격적으로 나가볼게요.